예, 그럼 두 번째 발표와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우리 부산대학교의 주진열 교수님이시고, 주제는 웅크타드 유넵의 ESG 경영 개입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고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교수님. 네,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 주진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전통적인 국제법 주제는 아닙니다. 이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ESG 경영 개입주의, 이거는 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국내 회사법이나 정권규제법 등 국내법에 의해 규율이 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마 최근에 ESG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네이버를 검색해 보면 그 뉴스 ESG라는 용어가 나오는 뉴스가 거의 한 25,000건 정도가 검색이 되고요. 구글을 검색해 보면 ESG를 구글로 검색하면 거의 한 150만 건의 뉴스가 검색이 됩니다. 이 ESG는 아시다시피 환경, 사회, 회사 지배 구조, 이거의 약자입니다. 이제 E가 environmental이고 S가 social이고 G가 이제 governance인데, 여기서 G는 이제 회사 지배 구조,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ESG라는 게 지금 거의 세계적인 유행 아이콘처럼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ESG가 무슨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어쨌든 코비드-19 사태 이후 ESG 경영, 투자 이런 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SK, LG 이런 거는 물론이고, 몇 년 전부터 이른바 ESG 경영 보고서라는 거를 내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나 미국에 있는 대규모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뮤추얼 펀드나 또 연기금, 그리고 대형 인덱스 펀드, 이런 투자자들도 이른바 ESG 경영을 추구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그 투자 대상 회사가 ESG 경영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ESG 투자 규모, 이거를 보면 최근 한 5년 사이에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른바 미국에서 테슬라 자동차 주가가 최근에 화제가 되었죠. 테슬라 회사 주가가 거의 최근 몇 년 사이에 거의 한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하죠. 야, 지금이라도 테슬라 이거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LG전자, LG전자가 아니라 LG화학, 자동차용 이제 배터리 회사죠. 주식이 엄청나게 이제 폭등을 했죠. 이게 전부 다 ESG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른바 그린 뉴딜 펀드, 이런 것도 ESG하고 관련이 있고, 최근에 국민연금, 한국의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도 이제부터 ESG 경영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또 회사가 ESG 경영을 하도록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래서 도대체 이 ESG가 뭐길래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나. 마치 방탄소년단처럼 거의 ESG 이야기를 안 하면 투자나 회사 경영하고 관련해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ESG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 이제 국내 일부 로펌에서는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법무팀, 법무 서비스를 지원해준다, 이런 로펌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ESG라는 거는 그 회사 경영을 이제 환경 사회 문제를 고려해서 이제 경영을 하라는 것인데,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웅크타드하고 유넵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ESG 경영 운동이라는 거는 그 거슬러 올라가자면 1992년 그 지속 가능 개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유넵이 주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웅크타드에 있는 투자기업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른바 글로벌 컴팩트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전 세계 모든 회사가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 다 동참해야 된다. 그런 이제 기치를 이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회사들을 참여를 이제 독려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유넵, 여기가 이제 이른바 금융 이니셔티브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출범합니다. 즉 회사에 돈을 자금을 대주는 은행이나 보험사 이런 회사들이 그냥 자금을 제공하지 말고 환경, 사회 문제에 신경을 쓰는 그런 회사에 자금을 제공해라. 이제 그런 운동을 이제 벌였죠. 그래서 2000년 초반, 2000년, 2003년까지만 해도 ESG라는 용어는 뭐 그렇게 부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인 그 코피 아난 이 사람이 이제 좀 주도를 했죠. 해가지고 또 웅크타드 유넵 이 두 개하고 또 글로벌 컴팩트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융 이니셔티브 운동 이거를 다 또 묶어가지고 이른바 책임 투자 원칙, 뭐 쉽게 말하면 윤리 투자 원칙입니다. 이거를 또 이 프로젝트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 그냥 아무데나 투자하지 말고 ESG 경영을 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 2009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고 그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욕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 위기 그거 자체가 그 금융기관들이 잘못된 투자 완행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나쁜 이미지 이런 거를 좀 뭐 희석시킨다는 뭐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거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2006년도부터 이제 그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여기에 어떤 뭐 파트너십 이런 거를 맺고 ESG 투자를 하고 ESG 경영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러다가 이거에 더해서 또 2012년도에 다시 또 웅크타드하고 유넵이 또 주도가 되어서 이른바 지속가능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 운동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4개의 운동을 동시에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좀 내용이 좀 다소 중구난방이고 뭐 반복되는 내용이 뭐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되게 추상적인 용어를 또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뭐 가이드라인, 지침 뭐 이런 거를 봐도 과연 이게 가이드라인, 지침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약간 의문이 들 정도로 내용도 극히 이제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관 투자자들 니네가 그 ESG 경영을 하는 회사에 투자해라. 즉 환경 사회 문제 여기에 신경을 쓰고 경영을 하는 그런 회사에만 투자를 해라.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이제 한 거고, 그리고 투자 대상 회사가 환경 사회 문제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 기관 투자자가
가 직접 주주로서 경영 개입을 해서라도 그런 회사가 ESG 경영을 하도록 이끌겠다라는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표면적으로 들어보면 뭐 무슨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환경과 사회 문제를 고려하면서 경영을 하라는 게 뭐 전혀 나쁘게 들리지가 않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전혀 좀 그렇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 회사, 이 ESG가 결국 이른바 이제 Corporate Sustainability라는 이제 지속 가능 회사, 이 개념하고도 뭐 그 유사한데, 근데 이 지속 가능 회사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는 글로벌 콤팩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뭘 요구하냐면 뭐 준법 반부패에서부터 국제 평화, 지역 평화, 난민 보호, 소수민족 보호, 공중위생, 기후 변화 대응, 자연 생태계 보호, 그리고 보건, 식량, 아동복지, 교육, 페미니즘, 성평등, 인권, 그리고 아프리카, 중남미, 저개발국 등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냥 민간 영미 추구를 하는 민간 회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고려해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이것부터가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개별 회사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 신경을 쓰면서 경영을 한다? 현실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 회사 또는 ESG 이거를 추구하는 회사 이게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속을 하더라도 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ESG 또는 지속가능 회사 경영을 한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 일단 회사 이미지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라도 ESG 여기에 글로벌 프로젝트에 이제 동참하는 이제 회사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사태를 초래했다. 이제 이런 비난을 뭐 너무 듣다 보니까 뭐 ESG, 우리는 앞으로 ESG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이미지가 개선이 되는 그런 이제 효과도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SG를 이유로 해서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 개입을 하겠다. 이거는 그 기관 투자자가 뭐 다른 사익 추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가 직면한 경영 문제를 모두 다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뮤추얼 펀드나 연기금은 마찬가지고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 회사는 그냥 펀드 회사일 뿐입니다. 온갖 산업 분야에서 각종 회사가 직면한 여러 가지 경영 문제를 다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그러면 주주라는 이유로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느냐? 회사법 차원에서 보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나 지금 아까 웅크타드하고 유네비 펼치고 있는 ESG 경영 개입 운동의 전제는 주주가 회사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즉 기관 투자자도 주식을 투자하니까 그 투자 대상 회사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경영진은 기관 투자자가 ESG 경영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제 이런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법 차원에서 보면 뭐 기관 투자자든 누구든 주주는 그냥 주식의 소유자이지 회사의 소유자가 전혀 아닙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뭐 CEO나 또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경영에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법적인 측면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즉 기관 투자자가 주주고 주주가 회사 소유자니까 기관 투자자는 ESG 경영 개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전제가 이제 서 있는 건데, 근데 법적으로 보면 그런 전제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특히 기관 투자자 중에서 뭐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이른바 약탈적 투기 이런 걸로 뭐 예전부터 많이 문제가 됐었죠. 즉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미리 회사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을 한 뒤에 그 회사 경영진에게 자산을 매각하라고 이제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회사 자산이 지금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장기적인 경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헤지 펀드가 뭐 자산 매각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대규모 구조 조정 뭐 이런 걸 요구하기도 합니다. 즉 대량 해고를 요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회사가 뭐 실제로 그런 압력을 못 견디고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 대규모 해고, 대량 해고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 회사의 재무 가치가 대단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이제 오르죠. 그래서 헤지 펀드는 그걸 노리고 이제 시세 차익 뭐 서너 배를 이제 얻고 또 이제 또 다른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헤지 펀드가. 그래서 이거를 헤지 펀드가 또 뭐 투기 자본이다 욕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거를 또 좀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액티비즘 즉 행동주의 그냥 펀드다. 회사의 경영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회사 주인으로서 소수주주로서 경영에 적극 참여해서 회사 가치를 높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헤지 펀드도 ESG라는 이미지를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웅크타드하고 유넷이 주장하는 바를 보면 결국 ESG 경영을 하면 회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회사 가치가. 그리고 일부 뭐 논문이나 문헌 중에도 ESG 경영을 하는 회사의 가치가 주가가 높다. 이제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 논문도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ESG라는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워낙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회사 성과가 좋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사후적으로 ESG 경영을 표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과관계가 바뀌는 거죠. 즉 회사 ESG 경영을 선언한 회사들 보니까 성과가 좋더라. 그러니까 ESG 경영을 채택하면 회사 성과가 좋아지니까 결국 뭐 다 좋은 거 아니냐. 주로 이제 이런 주장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미 회사 성과가 좋은 그런 회사들이 이미지를 위해서 ESG 경영을 선택했을 때 당연히 두 개는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걸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웅크타드하고 유넵 이런 데서 이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ESG 경영 이제 모범 사례 뭐 이런 거를 소개한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핀란드 노키아 회사인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키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애플하고 삼성한테 밀렸죠. 그래서 스마트폰, 핸드폰 그 사업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즉 이 말은 ESG 경영을 표방해도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면 그 회사는 존속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핀란드뿐만 아니라 뭐 다른 회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회사, 모범 사례 이렇게 소개되는 회사들이 몇 년 못 버티고 시장 경쟁력에서 뒤처져서
파산되거나 다른 회사에 매각된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 경영을 하면 회사 가치가 증진되기 때문에 결국 다 좋은 거다. 이거는 현실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좀 안 맞다라는 문제가 있죠. 여하튼 지금 웅크타드하고 유nep은 이 ESG 운동을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운동 프로젝트는 유엔의 정식 프로젝트는 아니고 뭐 기관 투자자 이런 데하고 이제 파트너십 형태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유엔 로고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면 뭐 아까 그 책임 투자 원칙 거기도 보면 유엔 로고가 있고 해서 보면 이게 마치 유엔의 정식 프로젝트인 것처럼 오인하기도 쉽고, 그리고 뭔가 유엔에서 하는 거니까 뭐 좋은 거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기가 쉽죠.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웅크타드하고 유nep은 회사 지배 구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기구가 자기의 전문성도 없는 그런 문제에 기관 투자자들을 내세워서 ESG 운동을 앞으로도 계속 이제 확산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좀 국제기구의 어떤 행태가 좀 타당한지 뭐 저 개인으로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ESG라는 거는 하나의 주장이고 하나의 이제 가설입니다. 이게 확립된 이론이나 일치된 ESG가 좋다는 일치된 실증적 증거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지구 온난화 이거는 뭐 과학적 증거가 있죠.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뭐 이것도 누구나 다 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하고 ESG 경영 개입주의하고는 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가 자기의 좀 전문성 영역을 벗어나서 이런 글로벌 운동을 계속 지속시키는 건지 저로서는 좀 의문이고, 이게 앞으로 뭐 세계를 구할 보배인지, 또는 뭐 일각에서는 ESG 그거는 일종의 사기다, 뭐 페이크다, 거대한 허상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거대한 허상에 불과한지 이거는 뭐 향후 좀 더 이제 지켜보면 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 교수님. 우리 새로운 주제고 아마 국제투자법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맥락에서 좀 진화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우리 지금 현재 학회 국제경제부학회 회장님이시고 서울대학교 이재민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예, 오늘 발표, 주진열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주 교수님께서 국제법 공부를 하시지만 또 동시에 회사 또 경영 연관된 부분들도 많이 그동안 살펴보시는 내용이어서 오늘 말씀하신 게 제가 처음 주제를 바꾸는 이게 참 어려운 주제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고, 오늘 말씀하시는 바를 이제 듣고서 이게 왜 중요한지 또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여러 맥락에서 지금 ESG 관련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우리 국제법 연구하는 맥락에서도 큰 중요한 함의를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글로벌 컴팩트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고,
또 거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원칙들, 예를 들어 노동법 관련 원칙들, ILO 관련 원칙, 그다음에 부정부패, 뭐 미국 국내법으로 치면 FCPA, 또 그 UN 반부패 협약, 또 환경 협약 등등 여러 그 국제사회의 현안들이 글로벌 컴팩트의 원칙이라는 맥락에서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맥락에서 ESG 운동과도 이렇게 그 연관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기에는 요 지금 저 ESG 경영 개입주의 프로젝트라는 게 그 자체는 뭐 아까 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올바른 주제고 또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맥락에서 국제사회의 여러 현안에 좀 더 이제 그 주요 그 기업들이 저 책임감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도 하고 하는 맥락으로 이끌어간다는 데에서는 이 ESG 경영 개입주의 프로젝트가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주 교수님 얘기하신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만 이미 지금 ESG 경영 개입주의와 연관된 여러 사안들이 나름 국제 협약 또 국제 규범을 갖고 있는 영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ESG 경영 개입주의 프로젝트가 제시하는 그 새로운 방향성이 규범화가 되고 또 국제 규범을 만드는 데 어떤 소프트로 또는 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이제 그게 규범화 작업에 주춧돌을 놓는 순기능 또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점이 우리 국제법 공부라는 측면에서 연구라는 측면에서 요 새로운 현상이 갖고 있는 함의일 것 같고요. 그 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미 이제 규범화가 이루어진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포섭할 것인가 또는 충돌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든 법규범이 다 그렇지만 방향성이 옳다고 이 다른 수많은 관련 규범들과의 정합성 내지 통일성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두 번째 요소, 즉 기존 규범과의 충돌 문제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방향성이 옳다고 하더라도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 교수님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이 기관 투자가들이 경영 개입주의로 이제 그 방향성을 세워서 주요 회사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게 이제 한 큰 주장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저희가 국제경제법 분과이니까 지금 한참 들어오는 국영기업 조항에서는 이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정부 관련 기관 투자자, 특히 연기금이 주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 또는 개입하더라도 이런 정책 방향이 아니라 오로지 주주이익 극대화로만 이제 개입하라라는 게 국영기업 조항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기저를 이루고 있는 여러 국영기업 챕터의 주요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옳고 틀리고 이 챕터가 옳고 이 규범이 옳고 이런 걸 떠나서 이게 한편으로는 그 문제점, 즉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에 관여해서 생기는 시장 왜곡 현상을 고친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전 이동훈 박사가 발표하신 보조금 협정이든 또 새로 규범이 들어오는 국영기업 챕터건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규범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는 반면 또 ESG 경영 개입주의 프로젝트라는 맥락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을 더 권장하거나 또 요구하는 부분도 제시가 되고 있어서 양자의 차이점 내지 충돌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게 국제법의 여러 영역에서 각 영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쪽 영역만 스스로의 영역만 살펴보는 것 같아요. 오로지 그 영역만 살펴보니까 그 반대쪽이나 다른 쪽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함의나 또 접촉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하는 부분들이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인데요. 한계인데 그 부분이 ESG 관련 사안에서도
조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아까 주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과도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보고 조금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웅크타드하고 UNEP에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이제 그게 국제 기구가 각각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 전문성의 원칙에 따라서 주어진 전문적인 영역에서만 국제법적 법인격을 갖고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이 이제 국제기구법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슈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1996년에 핵무기 사용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WHO가 국제 보건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웅크타드나 UNEP가 개도국의 개발 지원 또 환경 국제 환경 상황의 개선이라는 원래의 의무의 한계선을 넘어서는 반부패 문제, 그다음 여러 기업 경영에 관한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는 것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국제 기구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부합되는 것이냐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역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움직임이고 해서 충분히 한번 이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또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한번 이렇게 논의를 해보고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이 국제사회의 모든 문제점을 일일이 나열하고 이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스트럭처를 만드는다는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이미 그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진 기존의 국제법 규범과 어떻게 합치성을 이룰 것인가, 또 장기적인 규범을 새로 만든다고 할 때에도 여러 복잡하고 이렇게 파편화되어서 존재하는 여러 규범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이끌어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가는 상황으로 유도하기 위한 리더십을 과연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정책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UN 로고를 사용하고 있고 또 여러 국제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서 이 UN 차원의 전 UN 차원의 종합적인 노력이라고 보여질 이제 가능성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잘 살린다면 국제 사회의 여러 현안들을 좀 더 이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좋은 주춧돌 또 좋은 플랫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요 부분들을 이런 문제점이나 한계를 인식하면서 이 ESG 경영 개입주의 프로젝트도 추진되는 것이 최소한 이 국제법적 합치성을 보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교수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지, 아까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컴팩트 한국 지부, 제가 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립이 되어 있다라고 발표문에서 쓰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ESG 경영 개입주의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기업들은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조금 전에 질문 포함해서 다양한 몇 가지 부분들에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주 교수님께서 추가로 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주십시오. 네, 지금 한국에 2007년도에 이제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 협회라는 이제 사단 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활동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웹사이트에 가 보면 회원사들 중에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있고
뭐 각종 뭐 비영리 기구도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또 뭐 사단법인 형태 활동 외에도 일단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ESG라는 이 운동이 갑자기 한 뭐 갑자기라고 하기는 좀 뭐해도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유럽에서 이제 먼저 이제 큰 바람이 불었고요. 그다음 미국에서는 좀 시큰둥하다가 미국에서도 이제 최근 한 2년 안에 미국에서도 이제 그 대형 기관 투자자 뭐 뱅가드나 뭐 이런 뭐 몇 조 달러를 운영하는 이런 펀드들이 우리도 이제 ESG 경영 개입주를 하겠다, ESG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제 큰 조명을 받게 됐죠, 언론에. 그러다 보니까 유럽을 거치고 미국을 거쳐서 이제 올 초부터 ESG 이게 대단히 좀 한국에서도 유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대기업, 우리나라 뭐 10개 대표하는 10개 대기업은 전부 다 ESG 경영 보고서를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경영학계나 뭐 이런 데서는 그냥 ESG 말을 안 꺼내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뭐 모든 게 ESG에 쏠려 있습니다. 그 정도고, 그래서 뭐 국민은행, 뭐 이런 은행들, 은행기관 이런 데도 이제는 ESG 채권 투자를 뭐 늘리고 또 기업에 대해서 ESG 대출을 최우선적으로 뭐 몇천억을 뭐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최근 한국에서는 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그 뭐 그린 뉴딜 또 이런 게 또 겹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과연 ESG를 추구하는 경영을 하면 회사 가치가 진짜 성장을 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ESG의 실체적인 겉으로 드러난 목적은 이제 환경과 사회 문제에도 좀 신경을 쓰면서 경영하라 이건데 현실에서는 회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코비드 사태에서부터 뭐 글로벌 시장 경쟁 상황이 워낙 치열한 상황에서 그냥 기업의 존속 이것만 생각해도 사실 좀 벅찬 실정인데 여하튼 회사 입장에서는 또 ESG를 표방 안 할 수가 없죠. 뭐 워낙 뭐 아이콘처럼 지금 인기다 보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거대한 어떤 좀 허상이다. 버블이 너무 껴있다. 그 실체적 내용을 보면 뭐 뚜렷한 방향성 없이 그냥 ESG만 한다 그러면 막 그 투자자가 몰리고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 테마 주식에 엄청난 버블이 끼어 있다. 그래서 버블은 뭐 언젠가는 뭐 터지게 되니까 이제 뭐 그때가 오면 이제 이 웅크타드하고 유nep이 거의 뭐 20년 동안 드라이브를 걸어온 그 ESG 경영 개입주의가 과연 이게 뭐 제대로 된 거였는지 아닌지 뭐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그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거 비대면 회의라서 청중들이 뭐 관련되는 분 외에는 없지만 혹시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또 관련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저희들이 두 번째 발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